아직 생방송.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자녀분한테 망치 부인 어딨냐고 막 전화로 물어보면서. 네. 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순천에, 이 순천의 시청자님이 망부님 어서오세요 라고 적어가지고 오신, 정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몇 번 보긴 봤는데, 제가 대구 갔을 때, 그때 낙곱살, 아니야, 뭐였지? 나친박 팬들이 조그맣게 만들어준 거, 오늘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금태도 둘렀어요. 여기 보면 금태도 있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팬님께서 만들어주신 한영의 멘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가르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그냥 저쪽에 서 계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곳 순천 아랫장에, 네, 사진 찍으셔도 돼요. 네, 자, 이 순천 아랫장에, 제가 오늘 이제 길거리 수다방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여기 사람이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저 길거리 저 밖에서는 못하고,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예, 안쪽으로 들어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순천 시청자님께서 만들어주신, 예, 제가 이 손간판, 손피켓을 만들어주셨고요. 이걸 PIP? 예, POP? 이게 뭔 뜻이에요? POP가? 영어 단어의 약자. 예, 이게 POP 영업을 하시는, 예, 가르치시는 분께서 이걸 직접 만들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옷은 제가 깜장색 티셔츠 입고 왔다고 더워 보인다고, 예, 식당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라 그래갖고 갈아입고 온 옷이에요. 예, 신소재, 예, 시원한 신소재 옷을 입고, 예, 이제 지금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것도 뭐예요? 이거 막 들고 오시면 돼요. 아니, 저기 거꾸로 세워졌어. 거꾸로 세워서. 테이프만 하나 잘라다가 이나 테이프만 있으면 돼. 근데 그럼 지나가시는 분이 못 보니까 차라리 뒤쪽으로, 예, 여기 옆에가 나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 입간판을 들고 입간판을 들어다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네. 순천 무서운 곳이에요. 네. 일단 제가 저기 원래 11시에 하기로 했는데, 예, 11시에 하기로 했는데 늦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시면, 순천 아랫장에 오시면, 우리 어머님들이 길에 좌판에 깔아 놓으신 야채를 좀 구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이런 찻상, 예, 이 다과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남원 전통동에, 예, 사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저희 그 시댁에서도 이 남원 제기를 쓰거든요. 제사 지내는 목기 중에서는 여기 남원 목기가 최고라는 거 아시죠? 네, 오시면 여기 들렀다 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바지를 산 꽃바지 매장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꽃바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자, 그래요. 시장 여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맞은편에는 먹거리 장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으로 아예 저기가 야시장 같은데, 그죠? 저 안쪽으로 보면 먹거리 야시장이, 예, 오늘 저녁,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토요일이 그 먹거리 야시장 개장된답니다. 그래서 먹거리 야시장 오실 분들, 여기 4시에 개장한다니까 4시에 막 사람들 몰려들까? 하절기는 6시부터네요. 네, 사람들이 먹거리 야시장에 모여들기 전, 저는 여기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잘못하면 여기서 깔려 죽는다 그래가지고, 예, 잘못하면 깔려 죽는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순천 아랫장, 지금 남원 목기 앞에서, 망치 부인이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맨날 여기 다 똑같이 5,000원. 예. 순천에 오면 그냥 웬만한 옷 한 벌 5,000원에 사십니다. 예. 여기가요, 지금 굉장히, 이 순천 아랫장이 제가 잘 몰랐는데 오면서 들어보니까 여기가 동부 전남, 그 다음에 서부 경남, 한마디로 옛날 여기가 옛 가야 문화권이에요. 옛 가야 지역의 그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이곳 순천 아랫장인 거죠. 예. 그럼 이제 이 가야 문화권 얘기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일단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주무시는데 떠들어서 죄송해요. 예, 이게 새벽장부터 나오셔갖고 지금 잠깐 주무시고 계시네. 예. 자,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오늘은 이곳 순천 아랫장에 와서 길거리 수다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좀 천막이 있어서요,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준비한 새 아이템, 예, 휴대용 선풍기, 이거 은근 셉니다. 웬만하면 제가 냉기를 싫어하는데요, 예, 오늘은 지금 굉장히 더운 날이라 그래서 특별히 구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용 선풍기를 장착하고, 네. 자, 이 옷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요거는 우리 순천 시청자분께서 제가 그 검정색 티셔츠 입고 너무 덥다고, 예, 가서 갈아입고 오라고, 예, 그래서 갈아입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옷 입고, 예, 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간판도 서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사장님께 장소 섭외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곳 순천 아랫장에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여기 좀 뒤쪽인 게 차라리. 네. 조금 있다가 이렇게 휘파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여러분, 뻥튀기가 튀겨지고 있구나. 저 타임을 알면 왠지 오늘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적당한 때 뻥이 나와주면 짱 좋은데. 그죠? 예. 호남은 달라. 예. 제가 오늘 왜 늦었냐. 예, 제가 오늘 호남 왜 늦었냐 하면, 어제 전주에서 그 너무 많은 음식을 주셨어요. 특히 막 치즈, 임실 치즈, 뒤에서 못 먹는 임실 치즈 막 이런 것들 막 주셨는데, 이걸 제가 이제 숙소로 다 들고 가기 너무 많아서 차 안에다가 두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오늘 아침에 짐을 꺼내러 갔는데 차 안에 온통 치즈 냄새가 아시다시피 새 차잖아요. 예. 이제 뽑은 지 일주일이 안 됐어. 3일 됐어, 3일.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저거, 뭐라 그러나, 냉동고 사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혼날까봐 사고를 막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구입한 차. 그래서 아직 저게 그 안에서 가죽 냄새도 아직 안 빠졌는데, 거기 가득 치즈 냄새가 배버렸어.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 대낮에 이 떼학볕 아래 그걸 놓으면 난리가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순천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수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갑자기 이제 아이스박스를 구매하셔가지고 얼음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화장품과 그 초코파이와 그 임실치즈를 담았어요. 그게 2박스. 그러니까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게 2박스. 내가 그거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된다고 막 거짓말 치면서 가져가라고 막 그래갖고 차 안에서 진짜 예, 2상자 커다란 아이스박스 2상자를 지금 실어놨어요. 참고로 그래서 순천님들은 아무것도 갖고 오면 안 돼. 정말이야, 아무것도 갖고 오면 안 돼. 약속, 예, 의리의 약속, 의리, 예, 갖고 오시면 안 돼. 실을 데가 없어. 더 이상 실을 데가 없다라는 거.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냉동 탐지기가 뭐라고? 냉동 탑차. 지금 나더러 냉동 탑차 타고 이온도장 찍으라는 거야? 나 지금 11년 만에 차 바꾸고 쫓겨날까봐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일종의 가출이야. 일종의 지금 가출해갖고 방황하면서 신랑이 화 풀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가 냉동 탑차까지 타봐? 그러면은 도장 찍으라 그러지. 그래요. 네.
우선 이 동네에서 예,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남편이 여기 옆 동네 사천에서 태어나서 저희가 결혼해서 산지 한 20년 됐습니다, 어머니. 예. 제가 이제 그리고 몇 년 안 있으면 여기 옆 동네로 이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여기 순천 아랫장에 자주 올게요, 어머니. 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예. 예,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예, 대학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가, 제가 이제 태어날 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 태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태어나서 11년 동안 대통령은 오직 박정희 대통령 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종신제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의 청소년기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과 더불어서 예, 지내게 됐습니다. 8년 동안 전두환 대통령 때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우연히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는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또 이 사학과를 다녔는데요. 역사를 공부하는 과였어요. 저희 과에서는 40명 중에 1명 빼놓고 전부 다 데모를 하러 가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휩쓸려서 길거리에 서 있다 보니까 성적이 좀 그래서 제가 취직을 못하고 제가 이제 학원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국어부터 사회까지 예. 네, 저 아프리카 TV에서 왔습니다.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예,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예,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저기 뇌졸중이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병원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사를 해가지고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제 소위 현찰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러 많이 다녔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돈이 어떻게 구르는가,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절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안 내는가, 이런 걸 2년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뒤에 제가 이제 그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거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죠.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연구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제가 정치연구소에 들어가서 2007년 6월까지 그러니까 5, 6, 7 만 3년 몇 개월인데 한 4년 정도를 예, 제가 그 정치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정치연구소는 김근태 의장님께서 운영하셨던 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재단인가 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그 한반도 재단이라고 약칭 그래서 우리 김근태 의원과 더불어서 따뜻한 경제 깨끗한 정치를 모토로 해서 이 대선 캠프를 운영하다가 우리 김근태 의원이 갑자기 접으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예,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닙니다. 예, 호루라기가 불면 뻥이다 이렇게 예,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닙니다. 근데 마침 이때 이제 이 호루라기가 부러져서 다들 뻥튀기 좋아하시는데 예, 뻥튀기가 터진 거예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웃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크크크 치기 전에 추천부터 해. 예, 크크크 치기 전에 추천부터 하시고요. 지금 현재 추천 몇 분이나 하셨죠? 예, 뻥튀기 아저씨가 진짜 뻥임? 물 마실 타이밍.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오늘부터 지금부터 호루라기를 불면 물 마실 타이밍. 예. 자, 몇 명인지가 안 보여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시죠? 예, 제가 그 후원하신 분만 불러드리면 후원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미안해 하실까봐 그래서 아무도 안 불러주는 망치부인의 그 정책 양해를 해주시고요. 나는 그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 안 할래. 그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순천에서 망치부인, 순천 아랫장에 망치부인을 찾아오신 님은 남원 전통공예와 순천 마포상회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 예, 망치부인의 길거리 수다방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방송을 해왔는데요. 인터넷 방송 이거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컴퓨터로 자녀분들한테 망치부인 좀 찾아봐라 하시면 제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떡하니 나옵니다. 예, 저희 그 개인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개인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예, 그 아프리카 gtv7.com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망치부인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 읽는 뉴스라든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사진 게시판, 사진 자료실, 망평 게시판, 망치부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함께 읽는 뉴스, 예, 함께 읽는 뉴스에는 우리나라의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사실 이제 뭐 요즘에 많이 보시는 게 TV조선, 채널A, YTN, MBN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KBS, MBC, SBS까지 알려주지 않는 진짜 뉴스를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갖다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뉴스 꼭 봐야 될 뉴스가 있다 뭘까 싶으시면 포털에서 망치부인을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읽는 뉴스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벌레가 있으면, 빨리빨리, 내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망치부인이 순천에 왜 내려왔을까? 예, 일단 이제 순천 이야기 먼저 할게요. 제가 이제 오면서 들으니까, 여기 이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구례, 뭐 여수, 그리고 광주에서도 오실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진주나 사천에서도 순천 아랫장을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동부 전라도, 예, 전남의 동부 전남과 그 다음에 서부 경남의 중심지에 여수 순천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이 순천 아랫장이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큰 장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보니까 그 양동시장 규모예요. 광주에 우리가 양동시장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 양동시장만큼 여기도 커요. 엄청난 규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쪽에. 네. 그래서 이 순천 아랫장도 굉장히 규모가 큰 그 장이고요. 제가 여기 있는 곳은 지금 하얀색 천막이 있는 우리 농산물 판매 구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 맞은편에 쭉 먹거리 장터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배고프시면 가서 드시고 오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장사를 해줘야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예, 장도 여기서 많이 봐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웬만하면 오늘 순천 아랫장 오늘 장날이랍니다. 여기 오시면요 매실 1kg에 10,000원이래요. 매실 몇 킬로? 예, 매실 값 좀 알아봐 주세요. 예, 매실이 굉장히 싸게 판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요즘 매실청 많이 담그시잖아요. 그래서 매실청 담그시는 분들 여기 순천 아랫장에 오셔서 매실도 사가시고 각종 이 신선한 농산물들 많이 있으니까 사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전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된다. 여기 우리 어머님들이 어디 가서 수입 농산물 갖고 오시겠어요. 이거 다 텃밭에서 따갖고 오신 거예요. 예, 진짜 왕진짜 우리 농산물, 예, 어머님들이 길거리에 깔아놓으신 자판에서 우리 농산물 구입해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식량 안보. 예. 이제 여기는 매실 독 이야기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CBS에서 매실에 그 녹색 매실이 독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부 다 매실을 그 청매실로 매실청을 담가 두셨는데 그럼 이 독은 어떡하냐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또 다른 연구가가 반론을 펼쳤어요. 무슨 얘기냐? 이 보통 매실액을 그날 그 해에 매실액을 다 먹지 않잖아요. 보통 1, 2년 묵혀서 먹는데 그렇게 1, 2년 묵혀서 먹는 매실액은 청매실로 담가도 독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매실액에 독이 있다 이래서 매실 막 지금 안 사시는데 예, 그 매실 사셔도 된대요. 대신 매실주나 매실액을 담가서 1년, 2년 묵혔다가 드시면 그게 훨씬 더 영양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독이 없다니까 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활 정보 매실 1kg에 1,200원. 예, 예, 매실 10kg에 12,000원 한답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35,000원. 서울에서 10kg에 35,000원 하는 매실이 여기 12,000원이래요. 순천. 예, 예. 순천 아랫장으로 오시면, 예, 순천 아랫장으로 오시면, 매실 10kg에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살 수 있다. 예. 순천 아랫장 많이, 예. 그 굉장히 물건이 싸대요. 예, 저기, 이건 뭐예요? 이거 뭐지? 시금치? 방아잎. 아, 예.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방아잎. 아, 이게 이쪽. 네, 여기 그 가야문화권, 옛 가야문화권에서는 저걸 향신료로 쓴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국을 끓이거나, 우리 어머님 같다들이 좋아하시겠다. 예. 국을 끓이거나 찌개를 끓일 때 전부 저 방아를 넣는데 저기 서울 사람들이 잘 못 먹는데요. 근데 나는 사천으로 씹을 체질인가 봐. 저는 방아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향긋한 방아도 있고요. 각종 뭐 향신료도 많으니까 네, 내려오셔서 순천에서 장 보시고 그 다음에 6시부터는 여기 뭐 먹거리 장터도 열린다니까. 그리고 여기 야시장에 오면 그 사람들이 막 너무 많대요. 막 그 깔려 죽는 데니까 오셔서 장 보시고 예. 특히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주로 이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이 많으니까요. 일찍 오셔서 장 보시고 저녁 때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비타민C 많은 파프리카. 아, 비타민C 많은 파프리카도 싸고. 얼마에 파시는데요? 파프리카. 큰 거 그냥 4개 5천원 팔고 한 개 1,000원. 아, 너무 비싼 게 사지 말고. 네. 4개 5천원 파프리카, 예. 저거 위에가 있는 거 봐봐. 네네. 지금, 예. 아, 저거요? 와. 돈 먹으러 싸.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그 파프리카 하나에 1,000원. 예. 그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를 판다는 걸 꼭 알려달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파프리카를 먹고 있거든요. 생과일 먹는 거보다 비타민C가 100%라. 네네. 그래갖고, 양념은 볶아서 여채. 네네네. 그 비타민C가 파괴되버려. 아,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생으로 먹는 게 과일로. 100%. 네. 100%. 네, 사과같이 썰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활게 차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파프리카 파시는 예, 어르신께서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는 꼭 생으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네. 아니, 안 드시죠. 제 꽃바지.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순천 아랫장에, 그 쇼핑몰 운영하러, 하루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러 왔다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제가 공짜로 팔아드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 순천 아랫장에 상인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가, 순천 아랫장에 이런 게 판다.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니까 사러 와라. 하실 때 망치분 오시면 제가 저기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제 제가 지금 우리 남편의 고향역, 예, 그리고 이제 그 어젯밤에 잠을 잤던 여수 옆에 순천에 와 있는데요. 이 순천이 옛날 제가 이제 몇 번 와봤는데 순천을 여기 이제 뭐 순천에 그 정원 있잖아요. 순천만 정원 엑스포하고 이런 데도 와봤고, 근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순천 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얌전하세요. 예. 근데 이제 전주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그 굉장히 순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순하고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 큰 소리 내는 거 안 좋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순천이 옛날에도 양반 도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옛날부터 좀 경제적으로 여기가 그 번영된 곳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언제부터였냐? 가야 시대부터. 예, 이 지역이 가야 시대부터 여기가 부유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야족이 이주민이잖아요. 예, 멀리서 이제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주해서 여기 이 지리산 일대, 예, 지리산 밑에 이 근처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게 가야인데, 뭐 대가야, 금강가야가 나중에 이제 이 신라에 흡수되면서 가야 문화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 가야가 원래 이 지역이 옛날에 변한 지방이었고, 사만시대 때 여기가 변한이었죠. 그죠? 변한. 그래서 이제 서울이, 신라가 진한, 백제가 마한, 그리고 여기 이 동부 전남에 가고 서부 전남이 변한. 그래서 이 변한 지방이 뭘로 유명했냐면 철을 수출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사만시대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여기는 수출항이 옛날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제가 그 지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부터가 경동지형이야. 여기부터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뻘이 없고 바로 깊은 바다로 빠지는, 그러니까 항구를 설정한 게 좋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부터 여기가 철기 문물을, 철을 수출항이 여기 여수 순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여기가 무역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 여수 순천에서 돈 자랑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교에 가서 욕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여수 순천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은 여기가 옛날부터 수출항으로 발전됐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일본으로도 수출하고, 죄송합니다. 누구야? 재민아, 이모 지금 방송 중이야. 네. 우리 군대 간 조카가 병장이 되더니 요즘에 수시로 업무가 없다고, 예, 전화를 해서요. 죄송합니다. 예, 방송에 잠깐 방해가 됐어요.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벌교가 옛날부터 이제 그 힘센 장수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예, 이 순천에 와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여기가 이제 그 뭐라나 광주나 전주나 순천 같은 데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에 기녀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기녀는 그 당시 예술인이었다. 그래서 예능인이었는데 그 예능인들이 많았던 곳이 전주, 광주, 여기 순천 이런 데예요. 그래서 여기 미녀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시면 길에 그냥 미녀가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천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게 옛날 역사였다면, 그러다가 여기 이 가야 문화권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그 경제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너무나 번영하면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 동네 신라는 굉장히 척박했어요. 그래서 이 척박한 신라가 이 가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가 신라에 흡수가 되면서 가야 문화권이 사라지게 되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이 가야 문화권을 복원하는, 예, 이 문화를 살리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오시게 되면 가야 문화권에 그 답사도 하시고, 그리고 순천 아랫장에는 오늘이 7일이잖아요. 2일날 7일날이 2일하고 7일이 5일장이 서는 날이고, 그 특히 이제 매주 금토일에는 여기 금요일 토요일에는 야시장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장도 보시고, 예,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누구니 신안 얘기하는 거? 신안에서 살 수 있음? 누구야? 사천, 순천, 이웃동네 가까워요. 예, 여기가 옛날 가야 문화권으로 해서 음식 맛이 비슷해요. 음식 맛이 비슷하고 먹는 내용도 비슷하고, 예, 자, 순천만도 보러 오시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순천
예,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이쪽에 계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악수 한번 하실래요? 예. 저기 학교 다니는데 아침에 어디서요? 여수요. 여수. 예, 아침에 방송으로 되고.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왔어요, 일부러. 광주에서? 방송 보면서 계속 어. 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광주에서 여수에서 오신 시청자님들 이쪽에,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순천에 지금 와 있었고요. 네, 저기 누가 마이크를 했어. 저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마이크 소리. 저쪽에 마이크 소리가 뭘까요? 마이크가요? 네, 저기 누가 마이크를 켰는데 갑자기? 알아볼게요. 예. 자, 물론 여기 이곳이 굉장히 사실은 상황은 어렵습니다. 예, 바깥에서 지금 뭔가 누가 그 메가폰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호루라기가 불면 뻥튀기가 터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이 방송하기가 딱 좋은 분은 아닌데, 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광주에서 순천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천이 우리의 역사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여수 순천, 예, 반란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배웠어요. 예, 박정희 때 태어나서 전두환 때까지 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배운 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됐지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꾸준한 노력의 결과, 예, 어서 오세요. 네, 꾸준한 노력의 결과 지금은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순 항쟁이라고 불러요. 여순 항쟁, 여순 사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여수 순천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 제가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수 순천 지역은 옛날부터 여기가 부유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주변에 물산이 많았고 여기가 주로 이제 그 수출항이 있다 보니까 교역 도시였던 거죠. 교역 도시라서 여기가 무역을 하는 도시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다 여기가 항구를 만들기에 좋으니까 일제시대 때도 여기 여수 순천에 항이 컸어요. 예, 여수항이 되게 컸고 그 여수항을 통해서도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예,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여수 순천 지역이 부유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왕래를 많이 하면서 소위 공부를 한 지식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수 순천 지역이 부유한 분들이 많아서 이 지역이 좀 물산이 풍성해요. 예, 풍성하니까 이 지역에서 그 동경 유학하신 분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인들이 많고 부유한 분들 중에 사실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45년 이전에 1945년 해방되기 이전에 1920년대부터 45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소위 사회주의자들이 수적으로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수 순천 지역에도 지식인들은 대부분이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이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민족주의, 그래서 뭐 김구 선생님 같은 민족주의 운동가들이 있었고, 김구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주의 운동. 그래서 이제 그 백정,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조합운동을 했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 여수 순천 같은 경우 옛날부터 교육도시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았어요. 여기 지식인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회주의를 공부한 지식인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내려오기 전에 했던 바로 그 사건, 예,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구 선생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가 완전히 분단된다. 영구히 분단될 수 있다. 그래서 남한의 단독 선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승만이 46년부터 계속 남한 단독 선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8년도에 5월 10일 날 첫 번째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50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에서 벌어지게 돼요. 전국에서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주도가 강했어요. 제주 지역에서 그 3월 1일 날 그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사람들이 죽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을 군인경찰들이 다시 또 가서 또 진압하고 또 진압하고 그런 과정이 4.3항쟁이에요. 제주 4.3항쟁이 48년 4월 3일 날 벌어지게 되고 그 4.3항쟁 때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경찰이 그 제주도를 진압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진압하러 갔던 군인경찰들이 거기서 너무나 끔찍한 학살을 목격하게 돼요. 물론 이제 군인경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시를 받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제주도의 4.3항쟁을 이렇게 4.3 때 학살을 주도했던 건 군인경찰보다도 그 화북청년단 이승만을 지지하는 요즘 말로 따지면 어땡땡 연합 같은 어땡땡 연합 이런 우익단체인 거죠. 그 단체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러요. 그걸 목격한 군인경찰들이 그러니까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경찰들이 돌아와서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5월 10일 날 선거를 두 군데서 못했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선거는 무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단독선거 무효운동을 그 당시에 10월 20 며칠인가 벌여요. 그래서 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 지역의 지식인들이 5월 10일 단독선거 무효운동을 벌입니다. 이때 이제 일부 군인경찰하고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군인경찰 중에 희생자가 나와요. 그러자 군인경찰 중에 희생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여기 여수 순천 지역의 모든 지식인을 죽이는 거예요. 사회주의 지식인들을 죽이는데 제가 이제 또 증언을 들었어요. 증언을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죽였냐 하면 여기 순천 지역, 순천이나 이 일대에 공부를 한 지식인들은 잡아가는 거야. 잡아서 어떻게 했냐? 배에 태워서 바다로 가서 사형을 시켰대. 전부 다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을 교수형 시키고 이러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잡아갖고 포승줄에 묶어서 배에다 싣고 바닷가로 나가서 그 바닷가에서 총살해갖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이 수두룩하대요. 그래서 여기 여수 순천 지역에 소위 과거에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 민주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씨를 말린다라는 그 주장으로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죽였던 명단이 뭐냐? 죽였던 명단이 사실은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박정희가 그때 대통령이 아니고 군인이었잖아요. 원래 박정희는 누구였냐 하면 그 대구 지역에서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서 그 소학교 선생을 했는데 소학교 선생을 하면서 자기는 좀 더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육군사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나이도 많고 공부도 안 되니까 육군사관학교에 떨어졌어요. 일본군 육군사관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자기가 이제 그래도 군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때 이제 만주국이라고 일본이 중국을 점령해서 세운 임시 괴뢰 정부가 있었어요. 원세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만주국의 그 군관학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내요. 근데 이제 그냥 지원을 해서 안 붙여주니까 혈서를 써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쓰냐면 자기를 뽑아만 주면 박정희가 자기를 뽑아만 주면 개처럼 말처럼 일본에 충성하겠다. 그래서 견마지로를 혈서로 써요. 손가락을 물어뜯어가지고 피로 글씨를 쓰고 훈도 박정희 찾아보세요. 박정희 혈서 쓰면 나와요. 네. 훈도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견마지로 개처럼 말처럼 일본에 순종하겠다, 충성하겠다라는 혈서를 쓰고 일본의 군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는 거예요. 만주군 장교가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만주군 장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만주와 간도 일대에서 소위 만주하고 간도가 같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운동가들은 간도 땅이라고 불렀고 그 박정희와 일본인들은 만주라고 불렀던 땅인데 그 지역에서 독립운동했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사냥했던 거, 그게 만주군의 역할이었어요. 만주군이 했던 일이 그 간도 지방에서 독립운동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사냥, 잡으러 다니는 일들을 했던 건데, 그 박정희가 그 당시에 일본군 장교라면서 누구를 죽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다만 그런 만주군의 장교로 일하면서 박정희가 훈장을 탔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훈장을 탔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일본군에 충성하면서 지내오다가 그만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이 되니까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 박정희가 그 변장을 하고 그 중국 남부로 내려가서 중국 남부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얘가 이제 숨어 있는데, 그때 박정희의 형 박상이라는 사람이 소위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일본군 장교였으니까 네가 살아남으려면 신분 세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가 공산당 입당을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중에 유일하게 공산당 당원 출신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의 당원으로 이 박정희가 입당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만 이 여순 반란 사건 터지는 거예요. 여순 사건이 터지니까 박정희도 잡혀 들어갔어요. 남도당 당원이었으니까. 잡혀 들어간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역사적 기록이에요.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박정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바로 여수 순천 지역의 사회주의자 명단, 남노당 당원들의 명단을 넘기고 자기만 살아나오는 거죠. 그때 박정희를 살려준 게 누구냐? 백선엽이라는 같이 그 일본군 장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육군의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고 그 사람이 박정희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백선엽을 무슨 민족지사라는 둥, 그러면서 백선엽 우상화를 했던 이유가 자기 아버지 살려줬다고.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살려줬다고 그 백선엽 우상화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 여수 순천과 관계된, 한마디로 여수 순천은 박정희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조상과 여러분의 많은 친인척을 잃었던 거예요. 그랬던 순천 지역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정희의 남자, 박근혜가 제일 사랑했다는 이정현이 여기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정현이 당선된 것 때문에 전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순천이, 다른 데도 아니고 이게 박근혜 아버지 때문에 그 무수히 수천 명이 죽은 이 순천에서 어떻게 이정현을 뽑아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뭐 우리 순천 시민분들이 다 아시겠습니까? 박정희의 역사, 박근혜 역사를 다 알고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잊혀진 역사이기도 하고 아무도 여순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다 보니까 잊혀진 역사 속에서 혹시 이정현을 뽑아주면 우리 순천도 대구처럼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정현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현이 지금 대선 의원이 됐는데 갑자기 방해가 막 들어오네. 이정현이 국회의원 되면 순천에 1조 원을 갖다 뿌리겠다, 이게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순천 지역에 막 그 1조 원을 막 뿌렸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근데 박근혜도 공약을 안 지키는데 뭐 이정현도 공약을 지키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문득 듭니다. 자,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정현을 뽑았다고 막 우리가 순천 시민들을 막 비난할 수 있느냐? 저는 민주주의자들은 어떤 선거 결과를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건 모든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서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가 선택한 부분을 소수가 최대한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는 있지만 다수가 결정한 바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또 민주주의의 한 면이에요. 근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라 민주주의 운영의 묘죠. 그러니까 이정현을 뽑았다고 우리가 순천을 비난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순천이 왜 이정현을 뽑았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호남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그 새누리당이 2지역에서 당선됐어요. 어제 전주 안산의 정운천, 그 다음에 여기 그 전남의 순천, 여기서 이제 새누리당이 2명이 당선된 거예요. 물론 그 이제까지 우리 역사가 호남은 무조건 2번, 그 다음에 영남은 무조건 1번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이 광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1등으로 뽑아주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역 감정을 타파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 뒤로 지역 감정이 나쁘다라는 걸 모두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호남과, 예,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예,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호남과 영남에서 무소속 당선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 무소속 당선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지역 감정이 이제 슬슬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부산에서 5명 국회의원이 야당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김부겸이 당선되면서 소위 경북에서 새누리 후보가 아닌 사람이 11명이나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호남에서는 2명밖에 당선이 안 됐으니까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얘기가 달라요. 왜 다르냐? 일단 이제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호남에서도 새누리당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왜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 대거 당선될 수 없었느냐? 그 역사적 배경이죠. 뭐냐 하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때예요. 사실은 이승만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승만이 대통령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호남이 경북보다 부자였어요. 예, 이승만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경북 지역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밭농사 조금 하고 나물이라든가 뭐 굉장히 척박한 도시였어요. 동네였어요, 경북이. 근데 반면에 여기 호남은 뭐 광주의 양동시장이나 여기 순천의 아랫장처럼 거대한 시장이 왜 카메라 들이대고 있냐고. 지금 누굴 찍고 있어요? 저요. 왜 카메라 들이대고 있냐고. 네, 안 찍어요. 그쪽은 안 찍어요, 선생님. 그쪽에도 아니고 왜 네. 카메라 들이대고 있냐고.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지금, 네. 어디서 찍냐고. 뭐 때문에 카메라 들이대고 있냐고. 절 찍고 있어요, 저를. 본인만 찍는 네. 거예요. 저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찍어가서 찍든지 왜 여기다 대놓고 카메라. 제가 좀 제 것인데 이게 네? 네. 이게 제 것인데 왜 카메라 들고 좀 그러고 네. 있냐고. 네, 카메라, 지금 저쪽에서도 다 카메라 들고 근데 있는데요. 짜증나게. 네. 왜 짜증을 내세요? 이게 왜 남은. 예, 지금 저한테 지금 뭐 힘쓰시게요? 좀 네. 손대요. 자, 예. 자,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카메라 곤란해요.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 찍어요. 제가 카메라 댔어요. 네. 네. 술 한잔 드신 것 손대지 같은데요. 말라고. 네. 자, 손대지 말라고. 네. 왜 카메라를 얘기를 대고 이걸 카메라 경찰 불러주세요. 냐고. 경찰 불러주세요, 경찰. 경찰 불러. 예, 112에 신고해서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예. 업무방해로. 예. 카메라를 찍고 있냐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경찰. 예. 저분 옷 복장하고, 예, 신고해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예, 상인분들이 우리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예, 치워주셨어요. 예, 네. 취객의 난동, 예, 음주 난동은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게 망치부인의 주장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예, 지금 한 40대 정도 된 사람이고, 예, 40대 초반? 초중반? 네. 동원된 사람 같기도 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정현을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이 순천에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정현이 당선된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정현을 뽑았다고 순천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 무조건 어떤 번호를 찍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예. 어느 지역은 그 지역은 무조건 어떤 번호를 찍는다. 묻지마 지지한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고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다른 번호가 나왔다라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정현을 찍은 걸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고, 다만 왜 이정현을 뽑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이승만 때까지는 여기 전라도가 경북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여기 특히 호남은 그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굉장히 비옥했어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풍성하게 나오고, 특히 여기 이런 바닷가는, 여기 이 전남 같은 경우에 다도해 지역이잖아요. 여기 이 다도해 지역 같은 데에는 해산물이 또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이 굉장히 많이 부유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이 그래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 충청도 같은 데 충북은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땅이 좁고, 근데 이제 이 전라도는 많은 섬과 그 비옥한 토지 때문에 그 굉장히 발달된 농업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승만이 쫓겨난 뒤에 그 민주정부가 들었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 민주정부가 어떻게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시킬 건가, 이걸 선진국에다가 조사를 의뢰해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연구 보고서를 보내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소위 윤보선 대통령 때 일본이 호남선하고 경부선을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놨으니 이걸 산업철도로 이용을 해라. 그래서 호남선하고 경부선을 곡선화, 두 개의 선을 두 개로 그어서 교행하게,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더. 그래서 호남선과 경부선을 곡선화해서 산업철도로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전주, 대구, 광주, 부산 연결하는 가로도로망을 건설해라. 그래서 이제 도로는 가로로 그리고 세로 철도를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의 큰 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이 바둑판 모양으로 발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호남 지역에는 그 당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호남 인구 밀집 지역인 여기 호남에서 노동 집약적인 공업을 해라. 그래서 여기가 원래 구미로 갔던 섬유산업이나 전자산업이 원래 여기 이 호남 지역에 오기로 됐던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 여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포항까지, 여기는 그 큰 항구를 짓기에 적당하니까 여기를 남동 임해 공업지역, 한반도의 남동쪽에 있는 바다에 임해 있는, 접해 있는 공업지역이라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항을 만들어라. 이게 선진국에서 보내온 연구 자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서울, 인천의 공업지대, 그 다음에 호남의 공업지대, 그 다음 남동임의 공업지대가 선진국에서 볼 때는 한반도를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1960년에 이미 그런 연구조사를 보내옵니다. 그런데 그 연구조사가 도착한 게 언제냐면 61년 5월이에요. 61년 5월 첫째 주에 그 보고서가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며칠 뒤 5월 16일 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 보고서를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고쳐요. 어떻게 고치냐? 원래 여기 호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위 값싼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왜 값싸냐 하면 여기 순천에서 먹고 자고 자기 집에서 자고 자기 부모가 지은 농산물을 먹고 공장으로 출근하면 생활비를 적게 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임금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한 건데 박정희가 그 공장을 자기 고향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그 노동 집약적인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호남을 그때 첫 번째로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갑자기 공장을 지어놨는데 그 구미 같은 데는 원래 거기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도시를 만들어 놓고 공장을 지어 놓으니까 노동자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야 공장에 돈 벌러 간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농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원래 이제 도시의 노동자, 망치 부인입니다. 망치 부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시의 노동자들이 그 모여서 농사를 짓지 않고 살면 쌀을 사 먹는데 그 쌀이 다 주식이었는데 쌀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럼 이제 쌀을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그 도시에 공급되는 쌀이 적으면 쌀값이 폭등한단 말이야. 만약에 그때 전두환이 그냥 박정희가 쌀값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부자가 됐을 거예요. 쌀만 팔아서. 쌀값을 시장 가격대로 팔았더라면 지금 이제 우리 호남 농민분들이 뭐 영국이나 유럽의 농민들처럼 뭐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가시고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박정희가 쌀값을 통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량 쌀을 수매하고 그거를 3만 원짜리 정부미로 팔아요. 그래서 도시 노동자들의 명분은 뭐냐? 도시 노동자들에게 싼 쌀을 공급한다. 그런 명목이었어요. 그래서 호남을 2번 죽인 거예요. 목적은 뭐냐? 호남에서 먹고 살 게 많아야 도시로 간다. 그래서 호남에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는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으로 시다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다하다가 그 몇 년 되면 18살부터 뭐 미싱질하고 프레스 찍고 그러다가 손가락 잘리고 그 미싱에 손가락 들어가서 그 다치고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노동자 공장에서 잘랐단 말이에요. 왜? 그 미싱을 계속 돌려야 돈이 되는데 손가락에 그 바늘로 구멍 낸 거 네가 졸아서 그러잖아.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며칠 동안 이 여공들이 그 치료비도 못 받고 그 고생하다가 손가락 나으면 또 공장 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호남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월급으로 그러니까 용돈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때 호남이 먹고 살게 됐다라고 거짓말하는 수박씨 발라서 18통을 다 먹일 종자들이 있어요. 그건 감사합니다. 박정희 때 산업이 발달해서 먹고 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호남의 자녀들이 도시에 가서 값싼 노동력에 시달리면서 돈을 벌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 돈을 고향의 부모님께 보내드려서 그걸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박근혜가 지금 자기가 새마을운동에서 호남이 먹고 살게 됐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뻥을 치고 있어요. 이때 호루라기가 불어줘야 되는데 네, 개뻥입니다. 새마을운동에서 호남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는 개뻥이에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고 저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거 어린 시절에 잘 몰랐고 매달 1일인가 되면 동네 그 통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모자 쓰고 완장 차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이 나요. 길거리 골목 청소하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어디로 나왔냐? 경희대를 다녔어요. 경희대는 여기 전북 순창으로 농아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 순창으로 4년 동안 농아를 오고 고창으로 1년 농아를 갔는데 전북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면 소재지를 딱 벗어나면 길이 흙길이에요. 그래서 전 시골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트럭 뒤에 타고 그 마을까지 먼지를 오빡 뒤집어 쓰고 가서 10일 동안 농사 도와드리다가 집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여기 사천이야. 사천으로 내가 이제 시집을 왔어. 그리고 92년인가 3년에 처음 사천에 신랑 동네를 딱 갔는데 우리 신랑이 사천군 곤양면 중앙리야
중앙 3구, 그리고 바닷가에 살아요. 바로 집에서 3분이면 바다야. 그런데 이놈의 포장이 집 바닷가까지 돼 있는 거야. 선창가까지 포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너무 달랐어. 어떻게 된 거냐? 이미 80년대에 이미 다 포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게 새마을운동이에요. 닥정이의 새마을운동으로 경상도에다 다 길 포장해주고 호남에 안 해준 거예요. 왜? 김대중 지지했다고. 닥정이가 그렇게 3번 호남을 죽인 거죠. 알고 계셨나요? 네, 이 닥정이가 이렇게 3번 호남을 배신한 거예요. 자, 그랬던 이 호남 지역이 지금 이제 새누리당을 뽑아주면 우리도 경상도처럼 잘 살게 된다. 누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줄넘기 많이 시키시죠. 청소년들이 그 줄넘기를 많이 하면 키가 큰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학교 학생, 저기 장사하는데 방해 안 되게 이쪽으로 좀 서주세요. 예, 이쪽으로. 예. 장사하는데, 어머님들 장사하는데 방해 안 되게 이쪽으로. 예. 중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저희 동네에는요, 밤만 되면 놀이터에 중학생들이 줄넘기를 해요. 너 왜 하냐?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라는 거예요. 하루에 500개씩 줄넘기 하라 그랬다고. 그래야 키가 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제 딸 친구는 줄넘기 하고 진짜 키가 180 가까이 컸어, 여자애가. 너무 컸어. 그 제 딸도 줄넘기 열심히 해갖고 170 가까이 컸어요. 근데 청소년기에 줄넘기를 하면 키가 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가 50인데 48살이 줄넘기 하면 키가 클까요? 안 클까요? 안 커요. 관절 다 나가요. 예, 관절 다 나가고 이 디스크 걸립니다. 큰일 나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산업화될 때는 바로 60년대부터 70년대예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성장하는 때라서 그때는 어디에 투자하면 거기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80년대 이후에 90년부터 더 이상의 성장이 없었어요. 지금 대구 경북 가보세요. 대구 경북도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도 지금 장사 안 돼요. 거기도 돈이 돌지 않아요. 공장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호남은 성장할 수 있는 60년대, 70년대라는 그 황금기를 박정희가 18년 동안 지배하면서 철저하게 짓밟았고 그로 인해서 키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거죠. 박근혜 지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마을운동에서 호남 사람들도 보릿고개 넘겼다. 무슨 새마을운동에서 보릿고개를 넘겨? 이때 포락이 불까봐 걱정이 돼요. 새마을운동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들, 딸들이 서울에 가서 손가락 잘리고 미싱에다가 야근하면서 손가락에 바느질해서 번 돈으로 그 돈으로 보내줘서 먹고 살게 된 건데 그걸 새마을운동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새누리를 찍어주면 부자가 된다는 거짓말하면서 우리 호남 사람들 어떻게 보고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괜히 표정이 굳어졌어. 이럴 때 물을 먹어야 돼. 그 다음 또 이정현을 뽑았다고 욕을 하면 안 돼요. 예, 이정현이 그때 물어봤어요. 호남분들한테 왜 이정현을 뽑으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정현이 그렇게 잘했대요. 그냥 경로당을 날마다 돌아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한테 인사를 너무 열심히, 순천 사람들한테 너무 굽실굽실하면서 너무 잘한 거야. 근데 우리 순천 분들이 마음이 너무 착해. 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떼학볕 아래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당은 밉지만 사람이 안 돼서 뽑아준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착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욕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 뭐냐? 그 동네 경로당을 날마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동네를 자전거 타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누벼야 되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 그건 구의원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순천은 시의원이겠죠? 예. 그건 순천 시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경로당 가서 안마하고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이 동네를 누비는 건 순천 시의원이 할 일이지 그거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 제 남편이 서울에서 구의원 3번, 시의원 2번, 무려 5선 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의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현역 서울시 의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원은 여기 전남도의원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우리 신랑도 구의원일 때는 날마다 아침에 나가면 동네를 누볐어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나, 뭐 애들 길거리, 뭐 학교 가는 등굣길이 좁다. 그러면 그거 쌈싸움을 해가지고 등굣길 넓혀놓고, 그 다음에 가령 우리 가난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소평 아파트 앞에, 작은 청도 아파트 앞에 부자들을 위한 골프 연습장 짓겠다 그러면 그거 목숨 걸고 그 골프 연습장 못 짓게 해가지고요. 저희 협박도 당했어요. 저희 딸이 그때 그때는 우리 자동차를 누가 벽돌로 찍고 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돈을 갖고 와서 뇌물을 주는데 뇌물을 안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조폭을 보내요. 그 협박하고 그랬어요. 우리 그 협박당하면서도 우리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희는요,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그때도 돈을 벌러 다녔으니까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갔다가 같이 식구들이 외식을 하고 동네 한 바퀴 순찰했어요. 그래서 동네를 순찰을 할 때 길마다 서서 인사하고 얘기하느라고 민원을 듣느라고 저희는 일요일도 없었어요. 그건 구의원이 하는 일이에요. 동네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절하고 경로당에 날마다 들르는 그거는 순천 시의원이 할 일이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고 싶으면 제가 볼 때 우리 이정현 씨는 다음에 순천 시의원을 나오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박수. 그렇게 골목골목 잘 다니는 거 좋아하면 그 순천 시의원 해야죠. 국회의원 하면 안 되고. 왜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달라요. 자, 여러분, 며칠 전에 덴마크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국회로 들어가서 비서도 2명당 1명씩 쓰고 있는 거 보고 온 국민들이 막 열화와 같은 환호를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검정차 타고 빨간 레드카펫 타고 간다. 이정현 씨는 자전거 타고 가나 보죠? 순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가나요? 못 가죠. 그죠? 무엇보다 덴마크는 국민의 숫자가 몇 명이냐? 560만 명이에요. 근데 560만 명의 국민 중에 국회의원이 179명이에요. 그러니까 179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560만 명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에요? 5,100만 명이에요. 그럼 5,100만 명인 나라에 그 덴마크 국회의원처럼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을 두려면 몇 명을 뽑아야 되냐? 국회의원 최소 1,500명을 뽑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300명만 뽑아서 그 모든 일을 다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300명만 뽑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저 덴마크처럼 우리도 1,500명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발로 자전거 타서 국회도 가고 비서 필요 없이 자기네들이 법안도 연구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부 기구는 그 OECD에서 거의 최대에 가까워요. 정부 행정부에 구성하는 부처는 너무 많은데 그 행정부처를 감시하는 그 국회의원의 숫자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9월부터 11월까지 맨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첫 번에 뭐라고 나오냐? 수박 겉핥기식 감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없애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1,500명으로 늘려서 그 1,500명이 국회 감사를 잘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지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정현이 그냥 사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이 하는 일 없어서 국회 해산해야 되면 이정현이가 사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 그래. 이정현은 국회의원 해야 된대. 그러면서 국회는 해산해야 된대. 이게 웬 말이야, 막걸리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은 우리나라의 국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없앤 게 4번이에요. 국회를 해산한 게 총 4번인데 그 4번이 어떻게 4번이냐? 1960년에 4.19 혁명을 일으켜서 국회가 스스로 우리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산한 게 첫 번째. 나머지 3번은 박정희가 자기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2번 국회를 해산해.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째는 언제냐? 전두환, 노태우가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를 해산시켜요.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한 건 결국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처럼 군부 독재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회를 해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국회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일 없다? 여러분, 19대 국회가 왜 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누가 거부권 행사했어요? 누가 거부권 행사했어요? 박근혜가. 예, 국회에다가 국회를 제대로 일하게 하겠다라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올리면 박근혜가 번번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찾아보세요. 박근혜 국회 거부권 찾아보세요. 박근혜가 뻑하면 법률안 거부권을 만들어서 법을 못 만들겠어요. 또 야당 의원들이 가난한 서민들, 농민들, 도시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면 누가 반대했어요? 새누리당이 반대했어요. 이정현이 소속된 새누리당이 그런 서민을 위한 법, 을들을 위한 법 만들면 다 반대를 해서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국회가 다 같이 일을 안 했다라고? 수박 씨발라서 18통을 베길? 거짓말 하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전국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누비면서 언론이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회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그래서 오늘은 순천 아랫장에 와서 이렇게 길거리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네, 어머님 장사하실 동안 잠깐 물 먹고 쉴게요. 손님이 오셨어요. 쪽파를 사러 오신 것 같아요. 아우, 쪽파가 너무 좋다. 저걸로 파김치 담으면, 예, 지금은 바로 앞자리에 계신 어머님이, 예, 지금 이제 쪽파를 파는 저 때문에, 예, 저 때문에 지금 장사를 계속 못 하셨는데, 예, 신경 쓰지 말고 방송하라시지만, 네, 그 또 의리가 있지. 예, 우리 동업관계예요. 일일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남원 전통공예 앞에 있는 쪽파 사러 오세요. 예, 어머니께서 굉장히 저한테 협조적이시니까 여러분들 쪽파 사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네, 맞아요. 파김치랑 함께 딱 좋은 싱싱한 쪽파를 팔고 있네. 어머, 저렇게 큰 거를. 장사를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서 다 쪽파 팔고 또 자리 피해 주셨어요. 네. 얼마래요? 예. 지금 이 쪽파 한 단에 얼마래요? 어머님, 쪽파 한 단에 얼마예요? 5,000원. 쪽파 이만한 거 한 단에 5,000원이래요. 파김치 담아서 망치 부인한테 보내주시면 잘 먹을게요. 내가 담으면 알지? 네. 자, 그래서 그 국회에 대해서요, 전국에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해산해라,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 특권을 너무 많이 누린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 그거 5,000원이래요, 어머니. 예, 예, 5,000원이랍니다. 네. 어머니, 예. 고맙다고. 예. 우린 동업관계.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두고 가세요. 맛있어요. 예.
싱싱한 파김치 한 단에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파김치가 아니라 파, 예, 쪽파 한 단에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옛날부터 장사 잘했어요.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부터 행사를 하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금을 만들었는데, 제가 뜨면 원래 3일치 팔아야 되는데 그날 다 팔아가지고 우리 선배가 그날 밤에 또 도매시장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팔러 가고. 예. 제가 장사를 잘해요 원래. 제가 영업사원 왜 그만뒀냐면 너무 잘 돼갖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만뒀어요. 예, 너무나 돈 때문에 저의 정신을 잃을까봐 제가 영업사원을 그만둔 사람이에요. 네,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요, 대통령이 연설하러 오면 막 꽃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꽃에게 인격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야. 대통령이 뭐 국회에 오면 국회 가운데 길을 내고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무조건 잘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종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대한민국은 무슨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회의원이요? 대통령이요? 판사요? 국민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많은 분들이 망치부인이 말 잘한다고 정치해라, 망치부인 말 잘하니까 국회 가라 이럽니다. 아니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에요. 뭐하러 머슴질을 합니까? 이렇게 방송하고 돌아다니면서 국민 많이 말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다 같이 국민의 머슴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국회의원한테 막 쩔쩔매면 안 돼요. 대통령한테 쩔쩔매면 안 돼요.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돈 주고 일 시키는 우리가 사장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연봉을 무려 어마어마하게 주고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국회의원들이 뭐 한 명당 1년에 6억이 들어간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욕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통령이 1년 동안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50억이에요. 이 얘기한 지 오래됐다. 그거 모르셨죠? 처음 들었다 손. 아싸! 자, 이거 오케이. 국회의원이 한 사람당 1년에 6억 들어간다고 엄청 욕들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1년 동안에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250억이에요. 그게 월급 빼고 활동비 빼고, 그리고 250억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품위유지비로.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로 옷 사입고 해외여행 다니는 것 같죠? 그죠? 아마 근데 해외여행 다닌 돈은 따로 할 거예요. 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250억은 어디다 썼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보통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헬스를 해도 아무거나 안 해. 우리 같은 사람, 저 엊그저께 헬스기구 샀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있어갖고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허리살 빠진다고. 거짓말이야. 25,000원 주고 샀는데 안 빠져. 계속 뱃살을 풀어놔. 어떻게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유, 나도 그런 거 생각하면 청와대 갈까도 생각해. 적어도 내가 청와대 가면 1억짜리 헬스기구를 탈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가족들만이? 어머, 안녕하세요. 망치. 감사합니다. 네, 딸도 같이, 네, 같이 찍으세요. 네, 저 누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망치. 잠깐만요. 네. 네. 어떻게 딱 하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잠깐 또 목도 쉬고 핑계대고. 네. 자, 빨리. 망치.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또 목을 쉬고, 네. 어디까지 했더라? 대통령 250억.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누리는 특혜에 대해서는 날마다 방송에서 욕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누리는 특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대통령만 누리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3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40조의 대부분을 그 국회에서 쓰는 2,80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누가 쓸까요? 행정부에서 써요. 행정부에서 340억을 쓰는데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요. 그러면 공무원 월급이 나가는데, 아니, 구급 공무원들 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렇죠. 우리 구급 공무원, 10급 공무원 얼마나 일 많이 합니까? 8급까지도 일 많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돈의 대부분은 누가 가져가냐? 구급 공무원, 10급 공무원 해본 사람들 알아요. 한 달에 월급 200만 원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옆에서 헬스 트레이너 해주는 사람이 연봉이 1억이야. 나도 헬스 트레이너 해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헬스나 가르칠까? 말단 공무원들은 개고생하면서 1년에 2,500만 원 받는데, 저 지금 청와대에서 놀고 먹는 애들 박근혜 대통령 공주님 빨아주면서 그 사람들이 1억 연봉 받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제가 누구냐, 저 망치 부인을 저기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국정원하고 제가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그 2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지 애미처럼. 자기 같으면 운동권 애들한테 다 대주고, 자기 같으면 저도 안 먹겠지만 이따위 글을 쓴 게 저한테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도 고소하고 그놈도 고소하고, 그래서 그놈 잘렸어요. 그럼 그놈 자르고 끝냈냐? 아니죠. 그 잘린 놈 말고 다른 놈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앉아서 지금도 남의 집 딸들한테 악플 달고 있어요. 그렇게 악플 달면서 연봉 1억씩 받아 처먹어요. 그런 돈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그 돈 아깝다는 얘기를 안 하면서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 거 아깝다 그럽니까? 제대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거짓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순천 아랫장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이 덥진 않네요. 네, 저희 이 수제, 휴대용 선풍기도 좋고, 반응도 좋고, 햇볕도 가려지고, 네. 자, 자, 그러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박근혜라는 대통령, 박근혜라는 직원한테 1년에 250억 플러스 몇 억을 더 줘요. 그거 이외에도 박근혜가 1년에 절반은 해외여행을 다녀요. 그 돈, 박근혜가 옷 지어 입는 돈, 그거 다 우리가 세금으로 내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박근혜는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to be continued. 먼저 말씀드리는 건 국회의원들이 뭔 짓을 제대로 해야 되냐. 걔네들은 우리가 왜 뽑았냐. 그 직원은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알바생을 뽑아도 일을 정해주잖아요. 언제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 물건 받아서 창고에 쟁여놓고, 물건이 언제 유통기한 빠지면 그 유통기한 지난 거 빼고 새 물건 쟁여놔라.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배치해라. 업무를 분장해주잖아요. 업무를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러면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도 시키는 일을 해요. 그걸 그럼 누가 시켜야 돼? 사장이 시켜야 돼. 그러면 말을 바꿔보면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는 무슨 일을 시킬지, 대통령한테는 무슨 일을 시킬지 그걸 분명히 알고 시켜야 이것들이 일을 똑바로 해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어요? 동네를 그냥 자전거를 타고 어찌나 해집고 다니는지, 경로당에 날마다 와 있어서. 그거 국회의원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순천 시의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뭐냐? 1년 내내 지금 중앙행정부에서 340조를, 그 340조가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이요. 하루에 100만 원씩 몇백 년을 써야 되는 돈이래요. 1조 원이. 한 사람이 하루에 100만 원씩
2000년을 써야 되는 돈이 1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340조 원이라는 돈을 박근혜 행정부에서 어디다 쓰는지, 그걸 제대로 쓰는지, 똑바로 쓰는지 감시 감독하라고 있는 게 국회예요. 국회의원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국민 세금으로 뻘짓하지 못하게, 박근혜와 행정부가 340조를 허튼 돈으로 쓰지 못하게 감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두 번째 역할이야.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 뭐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지요. 정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네, 죄송해요.